네,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정책 과제는 소프트웨어 안전 표준과 진단이라는 주제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김진영 센터장님께서 말씀 주실 차례인데요. 아쉽게도 직접 참석은 못하시고 영상으로 강연 보내주셨습니다.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DTA 김진영이라고 합니다. 우선 제가 오늘 부득이하게 현장에 참석하지 못하고 이렇게 동영상으로 대신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소프트웨어 안전과 관련해서 참고할 수 있는 표준들을 몇 가지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가기정통부의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안전 정책 중에 진단을 중심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소프트웨어 안전 정의를 먼저 좀 살펴보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IEEE 1228에서는 소프트웨어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 요인을 제거해서 시스템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라고 했고요. 2020년 12월에 개정된 소프트웨어 진흥법에서는 소프트웨어 오동작이나 안전 기능 미비 사항을 제거해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둘을 비교를 해보면 128에서 언급한 시스템 사고가 진흥법에서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로 제한이 되어서 정의가 되었고요. 특히 그 범위에 있어서 위험 요인의 범위에 있어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같은 경우에는 외부로부터의 침해 행위, 즉 소프트웨어 보안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하였습니다. 이는 이미 그 국내 탑 법에서 소프트웨어 보안이 정의가 되고 있고 또 그 법에 의해서 시스템들이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법적 중복을 피하기 위함이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만 해외의 경우에는 보안 위협도 이제 소프트웨어 안전을 저해하는 요인 중에 하나로 보고 소프트웨어 안전 활동을 할 때 보안 측면의 활동을 함께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소프트웨어 안전을 논의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4가지 사례로 먼저 좀 공유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사례는 2014년도 상황심리역 추돌사고입니다.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가장 중요하게는 신호기 제어 소프트웨어의 오류였습니다.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사고 발생 3일 전에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보드 업데이트가 있었는데 당시 당직자가 보드가 잘 업데이트 됐는지를 보려고 이걸 뺐다가 다시 꽂으면서 장애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장애가 크게 2가지 형태로 나타났는데요. 오른쪽 위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신당역에서 상왕십리역으로 가는 길목에 이제 신호기가 2개가 있는데 433 신호기와 435 신호기가 상황에 관계없이 무조건 녹색불로 고정이 돼서 표시가 되었고요. 이거는 선행열차가 있어도 녹색으로 표시되는 거기 때문에 사고와 직접적으로 연관될 수밖에 없는 아주 크리티컬한 결함입니다. 또 다른 장애 하나는 유지보수 화면에서 발생을 했는데요. 화면 좌측 하단을 보시면 선로에 열차가 없지만 열차가 점유되어 있는 것처럼 435T와 437T 2개 선로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관제사분들이 보는 관제 화면이 있고요. 유지보수 화면이 따로 있어서 이 유지보수 화면에 잘못된 상황들이 표시가 됐지만 이걸 모른 채 3일간 운영이 계속되었고요. 사고 당일 새벽에 이 유지보수 화면이 이상하다는 것을 확인을 했지만 이게 실제 그 열차가 없어서 단순히 표시가 잘못되는 걸로 인식을 했다고 합니다. 신호기 제어 소프트웨어는 신호기 제어를 위해서 선로에 열차가 있는지 없는지 정보를 매우 중요한 정보로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우측 가운데 보시는 것처럼 이 보드를 임의로 탈착하는 과정에서 수신 데이터가 저처럼 잘못 들어왔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개발하기 전 그 프로토콜 상으로는 데이터가 선로 점유에 대한 데이터가 0000 0000 또는 0000, 0001 둘 중에 하나만 들어와야 됩니다. 0000, 0000이면 선로가 그 점유되어 있는 것으로 0000, 0001이면 선로가 점유되어 있지 않는 걸로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 현장 단말 제어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0000, 0000은 점유로 처리하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데 그 외의 경우
255개에 해당하는 모든 경우는 비점유로 처리하는 걸로 잘못 코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지금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사실 그 437 신호기도 레드로 현시가 되었지만 그 현장 단말 제어 소프트웨어가 받아본 데이터는 레드가 아니라 옐로우로 잘못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단말 제어 소프트웨어가 두 선로에 열차가 없다라고 확신을 하고 433 신호기와 435 신호기를 녹색으로 제어를 한 겁니다. 유지보수 화면을 제어하는 소프트웨어에도 결함이 있었는데요. 이 소프트웨어는 그 입력된 8비트를 모두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마지막 비트만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비트가 두 경우 모두 0이니까 점유된 것으로 빨간색으로 표시를 한 거죠. 참고로 이제 2014년도에 이 사고가 있었고 작년 21년 10월 달에 관련된 공무원이랑 그다음에 업체 관련자들 총 8명이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유죄가 법원에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사례는 북한 미사일 오경보 사례입니다. 하와이에서 있었고요. 2018년 1월 달에 하와이 전역에 탄도미사일이 오고 있다. 훈련이 아니니 대피처를 찾으라. 라는 문자가 발송이 됐습니다. 1차적인 원인은 어이없게도 담당자의 실수로 판명이 났는데요. 사고 원인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은 소프트웨어 설계상의 미흡한 사항이 굉장히 많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결국 시스템이 수정이 됐고 또 절차도 보완이 됐고요. 특히 미국 전역에서 운영되는 모든 경보 시스템에 대해서 안전을 위한 특정한 기능을 구현하도록 기능이 의무화되었고 그 이후 정기적인 점검도 의무화되었습니다. 다음 사례는 좀 빨리 넘어가죠. 세 번째 사례는 전동 킥보드 사고입니다. 내리막길에서 앞바퀴가 갑자기 잠기는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100명 넘은 사람이 다치는 사고였고요. 그 다음 소개드릴 사례는 블루투스 헤드셋 많이 사용하시죠. 미국에서 헤드셋을 끼고 있던 이제 12살 소년이 원래 설정한 볼륨보다 훨씬 높은 볼륨으로 실종하던 경보가 울리면서 영구적으로 한쪽 청력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4개 사례 정도만 말씀을 드렸지만 예전에는 소프트웨어 안전이 열차나 비행기, 원자력, 의료기기, 국가 핵심 기반 시설들과 주로 결부가 되었다면 최근에는 사회 전반에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안전의 범위가 기존 안전 산업에서 산업 전반으로 좀 더 흩뿌려졌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소프트웨어 안전이 특정 학과나 어떤 특정 도메인의 특정 인력만 다루어야 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점점 들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표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래서 우리가 소프트웨어가 안전에 좀 더 연관되면서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사람들이 내가 만드는 시스템이 또는 내가 운영하는 시스템이 얼마나 안전과 관련이 되어 있는지 알아야 되고 또 만약에 관련이 되어 있다고 하면 소프트웨어를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을 검토해야 되는지 고민을 해봐야 될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지름길로 가는 방법 중 하나는 recommended practice를 찾아보는 것일 거고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소프트웨어 안전 표준이나 지침이 되겠죠. 물론 그런 것들이 잘 지켜졌는지도 점검을 해야 될 겁니다. 특히 이제 안전산업 같은 경우에는 특히 해외에서 안전 표준을 어떤 보증의 개념으로 진입 장벽의 개념으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진출을 하고자 하신다면 적어도 표준에 대해서 이해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안전 표준을 이야기하면 대개는 61508이나 26162 같은 그 소프트웨어 개발 절차상의 안전 표준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소프트웨어 운영을 포함해서 이제 보다 많은 부분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4가지 말씀드린 그 네모 박스들 중에 표준 몇 가지를 소개를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개발과 관련된 안전 표준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61508, 26162 등 도메인 개별 특성을 반영해서
도메인별로 표준들이 많이 있고 또 적용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컨셉은 모든 표준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안전 요구사항을 정의해라. 위험 분석을 해라. 그리고 안전 등급을 나누고 등급별로 개발할 때 어떤 활동을 해야 된다. 그리고 안전 요구사항이 검증되고 실제로 시스템 운영되기 바로 직전까지 전부 추적성을 확보해야 된다. 개발 내내 계속 검증하고 확인하는 활동을 하라. 이런 것들이 공통된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시 이제 안전과 같은 경우에는 특히 다른 경우와는 달리 위험 분석을 진행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FTA나 FMER 같은 고전적인 기법들을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최근에는 이제 복잡한 소프트웨어 특성을 반영해서 STPA라고 하는 기법이 좀 확산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쪽을 중심으로 실제로 많이 적용을 하고 있고요. STPA 같은 경우는 몇 년 전부터 표준 작업을 시작을 해서 올해 2월 달에 표준으로 정식 제정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STPA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조금 보고 싶다고 하시면, 학습하고 싶다고 하시면 저희가 간단히 만든 가이드가 있으니까 다운로드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후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표준들 외에도 12100 표준은 기계안전 표준처럼 보이긴 하지만 안전에 대한 기본 컨셉을 다루고 있는 표준이라서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 표준은 AI와 관련된 표준입니다. 최근에 한 1, 2년간의 AI 표준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사실 그 고전적인 안전 도메인에서는 AI는 디터미니스틱하지 않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 않지만 최근에는 AI 활용도가 워낙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안전과 관련된 제품에 AI를 활용하고자 한다라고 하시면 AI 특성들을 잘 고려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 표준들 중에 24028 같은 표준은 AI를 활용할 때 trustworthiness, 신뢰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 중에 safety에 대한 언급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AI 표준들이 쭉 여러 개가 있지만 좀 아쉬운 부분은 현재 그 나온 표준들이 기술적인 하우에 대해서까지는 접근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컨셉 수준이 정리된 표준들이 대부분이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24028 같은 경우도 그 안전 AI가 안전 도메인에 활용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하우를 기술한 게 전혀 아니고 안전 세이프티 파트에 대해서는 가이드 50일을 따라야 한다라는 수준으로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 개발 절차 이해하실 때 참고하실 수 있는 것들 몇 가지를 그냥 나열을 좀 했고요. 예, 맨 위에 보시는 그 가이드 50일 같은 경우는 안전에 대한 기본 컨셉을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상업적인 표준은 아니지만 국가기관이나 EU 같은 그 연합에서 제정한 기준이 몇 가지 있어서 소개를 드립니다. 첫 번째 보시는 밀 스탠다드 882 같은 경우는 미션 크리티컬 시스템에 밀리터리 쪽 미션 크리티컬 시스템에 적용하는 표준이고 유명하죠. 네. 그 외에도 나사에서 수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내부 소프트웨어 안전 표준을 만들고 그걸 외부로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8739.8이라고 하는 표준이 2020년 정도에 공개가 되었는데요. 예전에는 이제 소프트웨어 어슈어런스 표준이 있고 소프트웨어 세이프티 표준이 따로 있었어요. 근데 그걸 이제 합쳐서 하나의 표준으로 만들어서 오픈을 했습니다. 나사 사이트에 가셔서 혹은 구글에서 이 표준 번호 8739.8로 검색을 하시면 다운로드해서 보실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나사 사이트에 많은 자료가 오픈이 되어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안전관리 시스템입니다. 그냥 SMS로 많이 불리고 있고요. 개발이나 이런 쪽보다는 운영에 포커스가 맞춰진 것인데요. 내용은 이제 어느 분야에 적용되든지 비슷비슷합니다.
경영자가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해야 된다. 모든 것을 문서화하고 위험 평가를 해라. 요구사항을 관리하고 사고가 발생할 때 절차와 대책이 있어야 한다. 내부적으로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피드백하라. 장애에 대비해서 훈련하라. 블레임하지 않는 안전 문화를 만들어라. 뭐 이런 것들입니다. 개발하시는 분들은 조금 다른 결이 다르다라고 느끼실 텐데 운영을 하시는 분께서는 전체적인 그림이나 how to를 이해하시기에 개념을 이해하시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야기를 조금 바꿔서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을 중심으로 과기정통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정책 성과를 일부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안전 진단이라고 하셨던 건 이제 앞에 보셨던 슬라이드에서 표준이나 지침이 잘 적용이 잘 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개발만 고려한다고 하면 61508과 같은 안전 개발 표준에 맞춰서 하나하나 항목을 비교하면 될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여러 기업과 기관에서 안전 진단을 수행하면서 느낀 점은 운영 단계에서 개발에서 그 고려했던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고 다른 형식으로 운영이 된다는 거였고요. 예기치 못한 상황이 매우 많이 발생하는 것들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개발 단계뿐만 아니라 운영 단계에서도 지속적으로 안전이 유지될 수 있는지를 점검을 해야 합니다. 흔히들 하드웨어는 닳지만 소프트웨어는 닳지 않기 때문에 개발만 잘하면 되지 않냐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드웨어가 노후화되면서 소프트웨어가 영향을 받기도 하고요. 시스템에 저장되는 데이터가 증가하면서 혹은 외부 시스템이나 데이터가 변경되면서 영향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개발 시 설계한 것과 다르게 또 운영이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운영 단계에서도 안정성이 유지가 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기정통부에서는 2015년부터 공공 시스템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안전 컨설팅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민간으로 이 진단을 확장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조금 이제 그 두 개의 서비스를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소프트웨어 안전 컨설팅은 1년에 5개 시스템을 저희가 공모해서 선정을 합니다. 컨설팅 팀을 꾸려서 2달 정도 현장 상주하면서 진단을 수행을 하고요. 진단 세부 영역은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측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안전 기능 충분성, 품질 안전성, 기반 소프트웨어 안전성 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서 저희가 그런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기능 충분성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가 이제 위험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는지, 그러한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지 보는 거고요. 소프트웨어 라이프 사이클이랑 비교를 해보시면 설계 단계의 위험 분석이나 요구사항이랑 매핑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품질 안전성은 이미 구현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자체가 잘 구현되어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통해서 결함을 확인하고 소스코드 룰셋 분석을 통해서 버퍼 오버플로우나 뭐 그런 잘못된 코드들을 확인을 합니다. 구현 파트랑 어느 정도 좀 매핑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반 소프트웨어 안전성은 개발된 소프트웨어가 실제로 운영되기 적절한 기반 소프트웨어들, 예를 들면 DBMS, 웨바스, 운영 체계 설정 이런 것들이 모두 적절한지를 보는 파트입니다. 조금 좀 세부적인 내용을 더 정리를 여기에 했고요. 실제로 이게 공공기관 내에 개발자가 있거나 공공기관에서 예산이 있는 경우에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가이드를 만들어서 업로드를 해두었으니 관심 있으신 분 다운로드해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다음은 민간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디지털 인프라 진단 사업입니다. 대상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민간에서 개발한 시스템, 그 다음에 민간에서 운영하는 시스템, 혹은 민간에서 유지보수하는 공공 시스템 등이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심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단 항목은 오른쪽에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안전 컨설팅에서 수행하는 진단 항목들이 시스템 안전성, 운영 기반 안전성에 들어가 있고요. 민간의 개발사가 많기 때문에 개발 프로세스를 포함해서 진단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안전성을 포함하고 있고요. 또 다른 점은 소프트웨어 안전 컨설팅은 공공기관에서 소프트웨어 전공자가 아닌 사람들
을 대상으로 우리가 서비스를 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진단 항목을 다 진단해 본다고 하면 디지털 인프라 진단에서는 개발사의 소프트 전공자들이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 필요한 진단 영역만 선정해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초 공모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2월부터 6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선정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선정에서 마감된 진단 항목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만약에 받으신다고 하면 1차 때 미리 신청을 해 주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 외에도 과기정통부 정책 중에 그 소프트웨어 진흥법을 개정한 사항이 있습니다. 2020년도 12월에 소프트웨어 안전에 대한 조문이 처음으로 추가가 됐고요. 공공기관이 적용 대상이긴 하지만 그에 따른 이제 그 소프트웨어 안전 확보를 위한 지침이라는 이름의 고시도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들어간 사항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2017년, 8년부터 저희가 준비를 했던 건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시작으로 점점 더 세부적인 내용들을 넣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은 저희 TTA에서 발간한 자료들입니다. 국내 그 소프트웨어 안전에 대한 인식이나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국내에 자료가 너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매년 주제를 선정을 해서 가이드북을 만들고 있습니다. TTA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무료로 다운로드 하실 수 있고요. 저희가 작년까지는 이제 기술적인 내용을 가이드로 만들었는데 사실 조금 더 윗분들이 의사결정하실 수 있는 윗분들이 안전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올해는 사건, 사고, 사례집을 만들고 있습니다. 12월 말경에 업로드 예정이니까 참고를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쪽에 문의를 해주시면 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교재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개별로 연락을 주시면 TTA 홈페이지에 다운로드하는 곳에 저희 연락처가 있거든요.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들을 몇 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도 소프트웨어 안전 주제로 기업을 지원하는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그 소프트웨어 안전기술 활용서는 중소기업에서 안전 시스템을 개발을 할 때 어떤 기술적인 활동을 해야 되는지를 수록한 책이고요. 이 책에 그친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속속들이 알려주는 다양한 교육도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 교육이고 그리고 초급, 중급, 고급으로 수준별로 교육이 짜여져 있으니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들어봤는데 굉장히 교육 퀄리티가 좋았습니다. 이건 교육 커리큘럼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에서도 지속적으로 안전과 관련된 주제를 선정해서 연구보고서를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 등급, 안전 관리 체계, 인력 양성, 법제도 등 다양한 주제가 다뤄졌고요. 역시 그 스프리 홈페이지 가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구보고서 외에도 이제 시간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슈 리포트나 컬럼도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뭔가 보고서를 읽고 나서 생각이 정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서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표준이나 정책 성과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안전 사회를 정말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일단 안전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소프트웨어 안전 기술에 대한 지식과 내재화가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분명히 인식이 기반이 돼야 될 거고요. 그리고 다른 도메인과 달리 안전에서는 표준이 매우 중요합니다. 표준은 항상 모호하게 기술이 돼 있고 또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각자의 판단에 맡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걸 해석하는 기술이 또 다른 하나의 챌린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경험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게 필요하고요. 예. 안전 분야는 정보 시스템을 제외하고는 사실 도메인과 융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융합 인재가 필요하고 모든 또 산업이 그렇겠지만 공급과 수요의 선순환도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정책 지원이 함께 된다면 더욱 바랄 게 없겠죠.
이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 특히 그 대학 교육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경기대학교에서 소프트웨어 안전 전공 과목을 이렇게 만들고 추진하는 것이 우리가 앞서 향후에 국내 안전 산업에서 분명히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